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 안 가시고 네. 휴가 다음 주. 저희는 그건 아니고 이제 녹화는 또 이렇게 영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쉬어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참 슬프다. 저도 짧게 가긴 합니다. 네, 진행자는 안 가십니까? 저도 짧게 갑니다. 네, 예. 금요일 날 끝나고 토일. 그 주말에 그냥 쉬는 거잖아요. 네, 주말에 그냥. 그렇지만 뭐 아이들 데리고 어디라도 잠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말복이에요. 그렇군요. 지난주에 우리가 입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추의 말복이니까 여름이 끝나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밤내 덥던데요. 예. 오늘 34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말복 맞아?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말복 더위가 끝나면 그래도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정치권에도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더운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왔더니 더 대형 뉴스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더운 여름을 더 덥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 듭니다. 내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이렇게 두동강 난채로 특히 광복회가 앞장서서 이 뉴라이트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기념식에도 대통령과의 오찬도 참석하지 않겠다. 다만 오늘 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아직 여지는 있다. 여지는 있다.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이 하루 사이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그만두면 그러면 간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광복회원들 다 모시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대통령 어떻게 할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 일단 아까 상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는 어디죠?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회 등이 주도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효창공원 내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인데 우리 그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두동강난 이제 광복절 행사 정말 사상 초유 행사가 열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광복회 요구는 단순 명료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기본적으로 민족의 정기를 이어받을 수 있는 주장이나 학설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과단성 있는 교체를 한다면 우리 광복회라든가 독립단체들은 얼마든지 내일 기꺼이 공식 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의 기류만 보면은 김영석 관장을 교체할 그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주의 주장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학술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다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그 해명에 의거해서 실제로 우리가 의심했던 부분들 건국절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김영석 관장은 엄밀한 사전적 정의로서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뭔가 대통령의 중대 결심이 없는 한 실제로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고요. 그 결과는 결국은 내일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라이트 인사 아니시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올드라이트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굉장히 반공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안들을 풀어가면서 보시는 면이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어떤 학문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는 우리가 존중할 수가 있죠. 하지만 기념관장,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광복회 핵심 주장이지 않습니까? 계속 민간인으로서의 본인의 학문의 어떤 자유를 계속 주장하시려면 바깥에서 민간기관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에 아주 중요한 순간을 차지하는 이곳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복회의 이야기처럼 이 문제를 꼬아가고 있는 것은 그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해결될 모습은 좀 요원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오히려 이 건국제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답답하다라고 하는 걸 토로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은 결국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결자해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은 육사 출신이고 이제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이제 후손 되시는 분이고 이제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 친일의 뿌리를 뽑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아침 라디오의 내용을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이것은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고 비단 그 김영석 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역할을 맡고 뭐 아무개는 무슨 역할을 맡고 일종의 무슨 그런 집단, 이 집단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네. 사실상 뭐 건국절 제정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김영석 씨 같은 사람을 임명 취소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역사기관,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특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네. 굉장히 중요한 데죠. 그리고 8월 30일 날 검정교과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확인 중인데 교육부가 확인을 안 해준답니다. 네, 어제 제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런 제보가 있는데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교육위원장이 직접 연락을 했나 봐요. 교육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 발표되면 그때 보시라. 근데 발표되면 그 다음에는 손을 쓸 수가 없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고 역사 왜곡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판단 속에서 어찌 보자면 대한민국 보수의 근간과 뿌리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왔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야말로 태극기를 들고 통때를 매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3대 역사기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 네. 그 면면을 보면 원래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누가 그 이사장으로 왔느냐?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가 취임을 했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동북아 역사재단 전공이 뭐여야 될 것 같습니까? 동북아겠죠. 그렇죠. 근데 영국사를 전공하신 분이 오셨어요, 일단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발간된 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공동 저자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조선 경제가 발전을 했다라는 네. 식민지 근대화론을 굉장히 옹호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비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기관이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허동현 경희대 교수가 이제 그 맡고 있는데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주류 역사학계 견해와 다툼이 있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나섰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한 강연에서 친일파로 알려져 있는 이광수나 윤치호에 대해서도 뭔가 방법만 다를 뿐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3대 기관 중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네. 이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했을 텐데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일제의 강제징용과 기본적으로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그 설을 논파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된 분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일제가 우리 쌀을 수탈해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수출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3대 역사기관자 임명이 되고 뭔가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기념관장에 또 이 김영석 관장님 같은 분이 오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 역사에 대해서 뭔가 인식틀을 이 정부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결국은 그 건국절 논쟁이라는 것도 본인들은 그럴 생각 없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추이가 그런 방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좀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대일 정책들을 본다면 사람들의 의심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가지고 만장일치제라고 해서 사실 우리 정부가 반대했으면 가지 않았을 부분입니다. 강제노동에 대해서 이제 강제동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이 외교 참사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외통위가 열렸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풀이 하듯이 등재에 반대해서 자폭하는 게 국익에 좋냐라는 식으로 약간 적반하장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움직임들 정부가 진짜로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대일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다 보니까 이 과거의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도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거를 친일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네. 적절치 못하다.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논쟁에 대해서는 사실 논평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지 않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은 계속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를 유심히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광복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가 뉴라이트를
어제 그 구교용 기자도 네. 알려주셨지만 그 9대 평가 기준. 네, 평가 9가지 기준이 판독법. 예, 네. 9가지 판독법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함. 이게 조선일보에 소개된 겁니다. 2. 1948년을 건국적이라고 주장함. 네. 3.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림. 5.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에 주장함. 그 다음에 6. 일제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함. 7.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함. 8.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함. 9. 뉴라이트의 협조, 동조, 협력하는 세력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규정을 있죠. 했어요. 네. 그랬더니 광복회가 왜 뉴라이트를 친일파로 몰이를 하느냐. 그리고 건국전쟁을 옹호하면 뉴라이트냐? 친일 딱지 붙이는 광복회.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화가 났어요. 국민의힘은 왜 뒷짐이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 건국전쟁 왜 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국전쟁 영화 만든 그 감독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177만 명이 친일파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형석 그 관장을 포함해서 앞서 쭉 말씀해 주신 역사기관 25개 요직을 뉴라이트가 사실상 장악을 하고 나서 이게 그냥 어느 한 포인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뉴라이트 과거의 어떤 그 뭐 어제 저 누굽니까 조국혁신당 이기현 대변인. 그 관뚜껑에 다 듣고 못질했던 그 다시 꺼내가지고 논쟁을 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가 참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회가 뭔데 친일파 뉴라이트 이렇게 건국전쟁 자체를 폄훼하느냐. 그럼 건국전쟁이 없었다는 거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또 논쟁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 광복절이에요. 네, 이제 우리 그 광복하고 해방된 지 80년 기념행사하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또 다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가 그 광복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일면 기사에 상단에 무슨 기사가 있냐. 이승만 기념관이 서울 용산공원에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승만 기념관과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48년 8월 15일 쉽게 얘기하면 뉴라이트 일부들이 주장하는 건국절의 그런 이념적인 배경과 궤를 과치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물이 또 어떤 풍조를 낳고 있느냐. 8월 15일 어떻게 보면 나라가 우리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인데 이 날에 어떤 책이 출간되냐면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버젓이 그날 출간이 됩니다. 이미 책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저자인 정한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교토대학에서 경제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일본 경제사 연구를 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거한 학설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책 소개를 보면 백범 김구라는 거대 신화의 탈신화에 도전한다. 그러면 김구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적 암살자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족에 대한 탄압에 맞서가지고 총탄을 행사한 어떻게 보면 그런 독립운동가한테 테러리스트란 딱지를 붙인다? 이거는 우리가 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의로운 의거를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란 딱지를 붙인다는 거는 정확히 일제의 규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우리 장관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배경이나 그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역사에 대해서 명분과 실리를 앞세워서 실리의 영역이 중요한 것처럼 설명한다는 거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완벽하게 근절하는 잘라버리는 행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계속 옮겨가면서 역사 논쟁을 계속하면 결국은 저는 그 집권 세력이 불리해진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건국절 논란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그 캠페인 기억 안 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제일 뜨거운 축구가 어떤 경기예요? 한일전이죠. 한일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과 그다음에 우리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과 전후에 평화헌법을 만들고 전쟁하지 않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아베의 네. 출연 이후에 다시 또 군국주의로 나가려고 하고 군사 대국화를 하려고 하는 그 일본에 대해서는 그 일본의 극우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화주의자 그리고 일본의 평화 세력과 민주 세력이 연대해서 더 이상 동북아의 전쟁이나 군국주의 부활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의 끊임없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네. 한국에서 나서서 오히려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 얼토당토하는 상황을 이 팔순 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뿌리를 뽑고 네. 결론을 내시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여서 저는 보수가 이종찬 광복회장 중심으로 좀 다시 뭉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맥락과 관점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광복절이라고 하는 8월 15일은 이제 한국의 개념에서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개념에서는 패전한 날이거든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역사에 부끄러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기념하고 더욱더 가꿔야 되는 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한국의 관점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의 광복 그리고는 전후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이룬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들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을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화시키는지 그건 사실 보수의 태도도 아니거든요. 보수가 아니에요. 나라 지키는 게 보수죠. 네, 이종찬 광복회장도 사실 보수 인사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보수정부에서 국정원장, 안보부 부장이었나요? 네, 그런 국가안전부장을 네.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안전기획부. 예, 네. 안전기획부장. 네. 그런 보수의 아이콘한테조차 이런 비판을 받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걸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답답하면 국민이 토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국론만 분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이게 과연 그 정부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주 보수적 관점에서 네. 판단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무 감각은 하등 좀 곤란하다. 특히 광복절 앞두고 모든 국민이 정말 나라를 빼앗겨서 주권 없는 백성이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우리 말 빼앗겼죠. 예? 이름 다 바꿨어야 됐잖아요. 창씨개명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 교육도 못 받게 하고 이랬던 일제를 어떻게 미화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빛나는 문화를 세계가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BTS. 예? 뭐지? 블랙핑크.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굴욕적 태도로 일제의 만행을 그리고 고발하지는 않는 말이죠. 김은희 기자 얘기 약간 사실관계 네. 바로 잡으면은 이분이 민주정의당 이종찬 회장이 그 민정당 사무총장을 하고 네. 그 민자당에서 국회의원을 한 건 맞는데 네. 그 안기 부장과 국가정보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했다는 점을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 어제 보니까 이제 계속 보도들이 어떤 보도가 나오냐. 김현석 관장이 정말로 가장 높은 점수로 임명이 된 사람인데 그 점수 외 인사를 광복회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빗돌 놓는 거 아니야 하는데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 입수한 평가 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1등을 기록한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떤 사람들이 채점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면접위원들 중에 그 면접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보훈부 국장, 그죠? 그 다음에 보훈부 소속인 독립기념관 간부, 그 다음에 보훈부 장관이 임명한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 연구소 연구교수, 근데 바른미래당 후보 경력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추천한 경영학과 교수, 미술대학원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역사 관련해서 독립운동사나 역사학자가 없어요. 역사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경영학과, 미술대 교수, 사회복지학 교수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도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평가했다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또 언론에 알려진 거에 따르면 김현석 관장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평가를 누가 했느냐. 평가의 주체가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걸 가릴 수 있는 사람이 한 건지 아닌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 명료하게 그냥 결과가 1등이니까 됐다기보다는 심판이 공정했는가도 명확히 따져볼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심사라는 것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위안부 기림의 날이어서 저희 편의점 12시부터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는 이제 시위 평화 시위 저희가 현장 중계하고 저도 이제 나갈 예정인데요. 살아계셔요. 그때에 일본으로부터 수탈당했던 생존 피해자들이 계십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 계십니다. 역사가 살아있는데 그 역사를 부정하고 아이들에게 무슨 미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참 우리가 언론 하는 이유가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 우리가 뭐 되는 것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그 현실에 마주할 때마다 참 슬픕니다. 다 지나간 얘기, 철지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정말 입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다 정리됐던 역사들은 딛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진전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옛날 얘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정치권으로 또 옮겨져서 갈 것 같고 특히나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보는 게 마치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했던 그 김구 선생 증손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복리하는 부리는 것처럼. 복리를 부리는 예, 것처럼 예, 예. 그렇게 프레임을 그렇죠. 예.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이게 딱 최상병 사건 때 네. 박정훈이 오바했다. 맞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때 백경정이 오바했다. 예. 지금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네. 어떤 문제의 큰 맥락을 보지 않고 그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맞아. 메신저로 공격하는 예. 방식으로 아주 비열한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정말 잘못 걸린 거죠. 사실 박정훈 대령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던 거잖아요. 여보게 이렇게 이종찬 회장도 그 이상이시죠, 그 사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분 진짜 제가 보기에는 걸었어요. 네. 예, 걸었고 이 뿌리를 뽑아내겠다. 밀정 잡아내겠다고 밀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잡아내겠다. 않습니까? 용산에 그러니까. 있는 밀정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보의 아이코닝 같은 인사였으면 더 메신저 공격하기가 그렇습니다. 쉬웠을 텐데요. 예. 보수 언론도. 예. 이종찬 회장 같은 분을 그렇게 공략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알려진 예.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러한 맥락들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공략될 부분이 아니다. 정말 잘못 걸렸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개혁신당의 누구죠? 어제 우리 출연하셨던 사무총장이 김철근 네. 사무총장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만드는 비사를 많이 알고 계신데 그때 이종찬 그 원장을 직접 만나러 갔었대요. 네. 갔더니 그 이종찬 원장 그런 얘기 하시더랍니다. 뭐 아버님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큰 배신감. 어젠가 그제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큰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나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게 뭐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시끄럽냐. 대통령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 역사에 본인이 만드신 논쟁인데 그걸 남의 이야기처럼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시작이 여기서부터 됐잖아요. 기념관장 임명. 예, 그렇습니다.